네, 여러분,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들죠? 저도 힘들어요. 동영상 강의하는 게 쉽지 않아요, 진짜. 서로 힘내고 이제 6월까지 끝까지 마무리 잘 한번 해봅시다. 화이팅! 자, 시작할게요. 자, ICP는 동일한 ICP인데 아까 전에는 빛을 흡수했죠. 그러니까 빛을 흡수하기 아니라 빛을 방출하게 만들어서 그 빛을 정량화시켰죠. 디텍터로서. 근데 여기서는 동일한 플라즈마를 시료를 여과시키고 해서 원자화시켜서 플라즈마는 이제 원자화하는 게 목적이죠. 아까 얘기했죠. 그 플러스의 양이온과 그리고 전자로 만들어내는 게 플라즈마 역할이죠. 여기서 요 플러스의 얘를 우리가 얘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 대 그리고 질량비를 가지고 분석하는 더 정확한, 굉장히 정확한 방법이 요 매스 스펙트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요 방법, 요거는 ICP 매스라고 ICP-MS라고 얘기를 합니다. ICP 매스. 자, 우리가 뭐 요 매스 스펙트로미터 같은 경우는 요런 ICP에만 쓰는 게 아니라 GC 매스, IC 매스, LC 매스 그 모든 분석 장치에 이런 매스를 다 붙일 수가 있습니다. 요 매스 스펙트로미터는 어떤 분석 장치든 그 분석을 해서 기계에다가 갖다 붙이기 같이 이렇게 혼합, 컨비네이션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면 정량 정성 분석의 그 감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물론 가격도 굉장히 비싸게 되는 거고. 자, 여기서도 이제 원자 질량 분석법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거의 모든 원소들을 다 거의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앞에서 했던 요 OES 광학 분석 방법에 대해서 장점은 검출 한계가 다른 광학 방법보다 1000배, 맞죠? 1000배 정도 더 높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좋습니다. 엄청 측정이 잘 돼요. 굉장히 정량이 잘 됩니다. 단점은 당연히 기계가 한 두세 배 굉장히 더 비싸고, 기기적 표류라고 하는 거는 드리프트 노이즈라고 하는 거는 기계가 굉장히 민감해야 되기 때문에 기계적 오차가 정교한 기계이기 때문에 기계적 오차 또는 고장, 오류 그런 것들이 종종 잘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종류의 방해 효과들,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ICP-MS의 오퍼레이션에 대한 개략적인 애니메이션인데, 요거를 여기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자료 여기 주소 있죠. 그 주소를 제가 오늘 아침에 들어가 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주소로 바꿨더라고. 요 주소가 와서 업데이트를 해주세요. 이쪽으로 들어가야지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걸 한번 같이 보면 자, 오늘 회사 선전하는 건데 그 선전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원리를 잠시 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습니다. 먼저 단계들을 각각 보여주는데 첫 번째 단계는 여기죠. 첫 번째 단계는 sample introduction, 샘플이 유입되는 아까 우리 분무기 했죠. 그 네뷸라이저를 얘기합니다. 비슷하죠. 또로록 굴러가서 네뷸라이저를 통해서 시료가 쭉쭉쭉 분사됩니다. 분사되어서 시료가 이렇게 날아가게 됩니다. 요거는 네뷸라이저예요. 네뷸라를 통해서 이게 플라즈마입니다. 플라즈마에서 시료가 원자화가 되죠. 플라즈마 고온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이온으로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인터페이스를 지나가게 되는데, 인터페이스에서는 특이합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샘플러가 있고 스키머가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샘플이 다량으로 유입되게 됩니다. 이쪽 부분을 통해서. 자, 천천히 오죠. 굉장히 많은 잡다한 샘플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굉장히 고속으로 굉장히 진공 상태에서 속도가 빨라집니다. 여기부터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시료들이 달리기를 시작해서 누가 빨리 가나 달리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아이언 옵틱이라는 부분을 지나가게 되는데, 자, 이쪽은 휘어졌습니다. 휘어지는 이유가 우리가 프리필터인데 시료들을 우리가 원하는 시료만 골라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료만. 그 원하는 시료가 뭐냐면
플러스 이온을 띈 물질만 이렇게 휘어져서 안으로 끌어당기고 나머지 중성화됐다든지 다른 시료들은 밖으로 튕겨져 나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순도로 분리된 플러스 양이온을 잡아낸다는 거죠. 자, 그런 양이온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매스 스펙트로미터를 거쳐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리기를 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까지 달리기를 해서 샘플들이 뭐 A, B, C, D의 형태의 원소들이 막 달려오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휘어졌죠. 휘어질 때 여기서 휘어지는 굉장히 빠른 속도에서 커브를 돌 때 질량이 큰 애들은 어떻게 될까요? 원심력이 밖으로 더 크게 번져나가겠죠. 그렇게 더 질량이 무거운 애들은 밖으로 더 많이 원심력으로 밖으로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질량이 작은 물질은 그렇지가 않고. 근데 그 원리에 의해서 질량 분석을 하고 이런 피크를 찾아내는 게 매스 스펙트로스코피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 굉장히 원소별로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봤죠? 달리기를 여기부터 엄청나게 달리기를 빨리, 여러분들도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할 때 엄청 빨리 달리다가 턴하면 어떻습니까? 덩치가 크다면 턴이 쉽게 안 되겠죠. 더 원심력이 크게 밖으로 돌겠죠. 그 원리를 이용해서 질량 대 전하량의 비에 따라 가지고 물질을 다 분석을 하는 게 매스 스펙트로스코피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방금 봤던 내용들을 쭉 이렇게 뭐 기기별로 나누면, 원소별로 나누면 이 부분이 샘플 인젝션, 요거는 앞에서 했던 거랑 같습니다. 그 ICP 토치가 있고 그 같은 거라서 넘어가고, 자, 여기서 아까 전에 했던 플라이트 튜브가 있고, 여기 요 부분에 약간 지금 아까 앞에서 봤던 그림이랑 약간 다르긴 한데 단축화되어 있는 그림인데, 여기에서 샘플을 우리가 필터를 거쳐서 우리가 원하는 샘플들만 찾아내고, 그리고 스키머와 그 콘 형태로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입을 하게 되고, 그 빠른 속도 진입한 요 상태에서 휘어지죠. 요 휘어지는 요 원심력, 요거에 의해서 질량 대 전하량 비에 따라서 물질들이 다 디텍션을 하는 위치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정교하게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요 원리를 가지고 이런 물질, 이런 물질, 이런 물질 다 분리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자, 하나씩 볼 건데 요 앞부분은 플라즈마가 만들어지는 네뷸라이저 부분이고, 또 요 부분이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스키머, 그리고 스키머 콘, 그 샘플러. 자, 이 시료가 굉장히 잡다하게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시료를 우리 다 안 씁니다. 물론 에어로졸에서 시료량을 조절할 수 있지만, 조절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적은 양만 궁극적으로 안쪽으로 통과하게 되고, 이런 뭐 쿼드로폴, 여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루어진 이런 원자들이 있는데, 이런 원자화됐다는 것은 어떤 금속이 있을 때 이 플러스로 되어 있고 또 전자 마이너스로 플라즈마에 의해서 이온화되어 있죠. 그리고 이온화된 물질들이 이런 루트를 지나오면서 이게 패스가 휘어졌죠. 패스 휘어졌기 때문에 전하를 띈 물질만 패스가 휘어지도록 우리가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M만 요 쿼드로폴이라고 하는 사중극자라는 게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로 된 이런 전기를 띤 봉들이 존재합니다. 그 봉들 사이로 지나갈 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질량과 전하량을 가진 물질은 옆으로 튕겨나와서 받쳐가지고 소멸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물질 그 영역에 있는 그 M 원자만 요 공간을 지나가게 되고, 이렇게 통과한 최종 시료들이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런 분석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디텍션, 검출기에서 디텍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앞에서 했던 거랑 정확한 동일한 그림은 아닙니다. 계략적인 형태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단계를 하나씩 보면 샘플 주입은 동일합니다. 앞에서 했던 톨치 방식과 네뷸라이저 방식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여기서 네뷸라이저가 있죠. 들어가게 되고, 여기 되고, 여기는 뭐 인터널 스탠다드라는 것은 내부 표준법이죠. 자, 오늘 오후에 실험할 내용이 또 내부 표준법인데, 내부 표준 물질을 넣죠. 유희지야, 희지야. 내부 표준법을 사용할 때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 거지? 1번,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환경적 또는 기계적 문제가 갑자기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쓴다. 2번 우리의 부주의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부 표준법을 쓴다. 둘 중에 어떤 거지? 1번, 2번. 1번이죠.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우리는 철저하게 잘 했는데 정량 잘하고 피peting 잘 했는데 외부적으로 갑자기 뭐 훅 바람이 분다든지 온도가 갑자기 30도 훅 올라간다든지 그럴 경우는 없겠지만 그런 외부적 환경 요인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는 그러한 에러들을 우리가 상쇄시키는 게 내부 표준법의 목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내가 하여튼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화면이 좀 이상하게 됐죠. 잠깐만 화면 정리를 조금 하고 자, 그렇게 해서 샘플 분사를 하게 되고 또 샘플 분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샘플이 투입이 됩니다. 샘플이 투입이 되면 샘플이 이제 이온화되죠. 이것도 앞에서 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온화가 뭐 때문에 됩니까? 플라즈마에 의해서 이온화가 되는 거죠. 이온화되면 어떤 물질이 뭐의 물질이 있으면 M 플러스랑 그 다음에 자유전자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요건 앞에서 했던 거랑 동일한 내용이 되는 거고. 자, 여기부터 다릅니다. 샘플링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스키머가 있고 또 샘플러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 자, 샘플러 보자. 자, 요거는 어떤 그림이냐면 요 M은 우리가 분석하는 물질이고 요 아르곤 플러스는 아르곤은 우리가 아르곤과 그 톨치에 의해서 플라즈마가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 아르곤이 가지고 있는 플러스랑 아르곤에서 방출된 자유전자와 그 자유전자와 라디오파가 만나가지고 굉장히 가속이 되면서 굉장히 뜨거운 플라즈마가 형성된다고 했죠. 아르곤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플라즈마가 계속 유지된다는 그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 상태에 우리가 분석하는 어떤 M이 들어가게 되면 그 M이 이온화가 되는 거죠. 이온화가 되기 때문에 전자가 빠져나왔기 때문에 여기 M 플러스가 됩니다. 요 아르곤은 다시 전자가 가지게 되는데 요 말은 아르곤 한 개만 봤을 때는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지만 이런 아르곤은 플라즈마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플라즈마가 계속 공급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무한의 열 에너지가 계속 공급된다는 거. 이런 상태에서 이온화가 이루어지고 그럼 굉장히 많은 샘플들이 이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굉장히 많은 샘플들을 다 우리가 취급하는 게 아니라 그 샘플이 다 필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원자 단위의 몇 개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료들은 밖에서 다 걸러냅니다. 그 걸러내는 역할이 샘플러입니다. 샘플러. 그리고 스키미를 통해서 지나갈 때 굉장히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 빨라지는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유체에 대해서 여러분들 베르누이 정리, 유체각 뭐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죠. 베르누이 정리가 뭡니까? 이런 어떤 유체가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이동하게 될 때 이런 압력과 속도 그리고 높이가 항상 일정하다는 거죠. 만약에 어떤 지점에서 압력이 급격하게 낮아지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컨스탄트가 되려면 속도가 그냥 빨라지게 되는 그 원리를 나타내는 게 베르누이 정리죠. 자, 여기도 보면 요 앞에는 요거는 샘플러입니다. 요 그림도 낫겠다. 자, 요 앞부분은 샘플러가 되는 거고 자, 요 부분은 샘플러가 되는 거고 샘플러에서 굉장히 많은 형태의 샘플이 들어왔을 때 그 샘플을 대부분의 양은 밖으로 튕겨나가서 다 없애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기압입니다. 대기압이고 여기는 압력을 굉장히 낮추게 됩니다. 압력을 낮추게 되면 같은 유속이 이렇게 유체가 흘러오다가 여기에서 압력이 급격하게 낮아지게 되죠. 그 압력이 낮아지게 되면 베르누이 정리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 진공 구간을 들어오게 되는 요 진공 구간과 그리고 굉장히 낮은 압력을 거치면서 여기서는 천천히 흘러 들어오다가 여기부터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달리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속도로 빠르게 달리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천천히 가도 되는데 나중에 결국은 얘가 이렇게 원심력에 의해서 돌아가는 요 반경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속도가 천천히 만약에 ABC의 질량이 다 다른데 M1과 뭐 M2와 M3 질량이 다 다른 상태에서 천천히 걸어와서 회전을 하면 회전 반경이 차이가 없겠죠. 왜? 모멘텀이 다르기 때문에.
모멘텀이라는 거는 어떤 질량과 속도가 가지고 있는 이 두 개의 물리량을 나타내는 게 모멘텀이죠. 그런 상태에서 질량이 크고 속도가 빠르면 그 모멘텀이 더 크기 때문에 회전을 할 때 원심력을 더 많이 받게 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디텍션에서 검출기에서 구분을 잘 하기 위해서 속도를 굉장히 빨리 만들기 위해서 여기 스키머가 필요한다는 거예요. 샘플러와 스키머 요 사이에서 둘 다 샘플을 최소량으로 만들어내고 요 샘플러와 스키머 사이의 압력을 굉장히 낮춰줌으로써 보세요. 고온의 대기압과 고진공의 압력을 이렇게 낮춰줌으로써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는 거. 그래서 이런 팽창 용기라는 거는 이런 샘플러와 스키머 요 사이 요 부분이 이제 팽창 용기입니다. 이게 팽창 용기. 요 팽창 용기 안의 낮은 압력으로 인해서 입자 흐름이 초음속 기로가 되어서 달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달리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참고로 보시고 뭐 이런 이렇게 굉장히 작죠. 이런 구멍으로 샘플이 들어갑니다. 같은 그림이고. 자, 그러면 그렇게 쭉 달리기를 하던 그런 물질들을 1번과 2번, 그러니까 지금 플러스라는 거는 다 플라즈마에서 M이 플러스를 다 띄고 있죠, 이렇게. 양이온들이 존재를 하죠. 양이온들은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거를 점점점 이렇게 좁혀줍니다. 그래서 좁혀줄 때는 이런 등전위 곡선이라는 거는 여기 점선이 있죠. 요 점선 부분에서는 약간 볼록 거울처럼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데 빛이 볼록 거울에 들어오면 한 점으로 이게 모이게 되죠. 그런 원리와 비슷하게 전위가 일정한 이런 곡선이 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면 이 전위라는 거는 어차피 볼트, 전기적 위치 에너지를 나타내는 게 볼트죠. 그러니까 전기적으로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그게 볼트이기 때문에 이런 전하를 띤 물질이 오게 되면 등 전위 곡선에 의해서 이런 볼록 거울의 현상처럼 이게 경로가 휘어지게 됩니다. 그래 경로가 잘 휘어져서 이런 1번과 2번이 한쪽으로 잘 몰리도록 이런 볼록 거울 형태의 등 전위 곡선을 크게 했다가 작게 했다가 적절하게 조절을 하면 1번과 2번의 이런 양이온들이 한쪽으로 이렇게 포커싱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그러니까 렌즈 역할을 하는 게 이 포커싱의 역할을 한다. 즉 생성된 이온들을 그런 등전위 곡선의 렌즈를 활용해서 집중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온의 경로를 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온을 집중시키기 위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집중된 이온이 굉장히 고속으로 달리기를 하고 있는 중에 아이언 옵틱이라고 하는 요 장치를 거치게 되면 아이언 옵틱은 자 이렇게 집중되어서 오는 샘플의 덩어리들이 있죠. 자, 이 덩어리에는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도 있고 또 그리고 용케 앞에 그런 필터를 다 통과한 우리가 분석하기를 원하지 않는 물질, 불순물이라든지 또는 중성자라든지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 있죠. 중성자와 이물질. 이 상태에서는 중성자하고 이물질들이 존재하는데 여기서 컵으로 만들어냅니다. 컵으로 만들어낼 때 여기는 M 플러스가 존재하죠. 우리는 M 플러스를 원한다는 거예요. 중성자하고 이물질들은 그냥 그대로 직선으로 통과하겠죠. 근데 여기에 살짝 전하를 걸어주고 여러 가지 M 플러스를 끌어당길 수 있는 장치를 곡선에다가 만들어 놓으면 쭉 오다가 한 단체로 몰려오다가 M 플러스만 슉 따라 들어오고 그 나머지 중성자와 이물질은 밖으로 슉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밖으로. 걸러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계속 필터를 만들고, 필터를 해내고 샘플러와 스키머를 만들어내고 달리기를 빠르게 하고 또 그리고 이런 아이언 옵틱 장치를 거쳐서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만 쏙쏙쏙 뽑아낸다는 겁니다. 샘플 내의 불순물과 용매 등의 이동을 제한시킨다. 뭐 부유입자라든지 중성자라든지 광자. 그 전자들이 이온 비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플러스나 띄는 이온 빔만 요게 우리가 샘플이죠. 집중적으로 질량 분석기로 이동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이언 옵틱 역할이라는 거. 자, 그럼 최종적으로 이제 오게 되면 필터링을 거쳐서 이온 분리관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매그네틱 애널라이저 자기장 분석기의 곡선을 만들어냅니다. 이 매그네틱 바를 이렇게 만들어내게 되는데 요게 이제 회전력에 의해서 원심력에 의해서 입자가 큰 물질은 여기까지는 같이 오죠.
여기까지는 뭐 A, B, C, D 크고 작은 입자들이 같이 다 옵니다. 작은 플러스가 있고 또 큰 플러스가 있고 중간 플러스가 있고 이런 애들이 같이 뭉쳐왔다가 이런 자기장을 곡선을 휙 이렇게 커브로 돌면서 질량이 큰 물질은 밖으로 원심력이 크기 때문에 그게 M하고 ZB입니다. M하고 ZB가 큰 물질은 밖으로 가고 M하고 ZB가 작은 물질은 안쪽으로 배치게 되고 그래서 이쪽 부분에 검출기를 둬서 그럼 이쪽 부분에는 뭐가 됩니까? MZ의 B가 큰 물질이 포집을 하게 되고 이쪽에는 MZB가 적은 물질이 포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성 분석을 합니다. 요거는 이온 분리관에서는 요게 질량 대 전하량 B를 가지고 구분을 하는데 질량 대 전하량 B는 이런 관계식이 형성이 됩니다. 뭐 식을 갖다가 어떻게 나왔는지 유도는 하진 않지만 최종적으로 이런 현상을 관측한 거죠. 그러니까 질량 대 전하량 B와 H는 요 자기장의 색입니다. 자기장의 색이랑 그 다음에 요 곡면 반경 돌아가는 이렇게 돌아가는 건 이렇게 돌아가는 건 반경이 다르죠. 반경이 크고 이 반경이 작죠. 그 반경과 요거는 가속 전압. 그러니까 요거 가속 전압하고 그다음 자기장의 세기는 우리가 일정하게 유지를 할 수 있죠. 뭐 실험 한 번 할 때 이런 가속 전압이라든지 자기장의 세기는 자기장의 세기는 그냥 우리가 한 번 딱 상수로 정의를 하면 되죠. 그럼 뭡니까? 요 M하고 Z의 B가 요 R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R을. 맞죠? H하고 V는 상수로 만들어내고 그 M하고 Z라는 거는 원래 물질이 가지고 있는 원소의 질량은 정해져 있죠. 질량에서 전하량 뭐 플러스 1가인가 플러스 2가 그거에 따라서 R의 반경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철 같은 경우는 질량은 일정한데 만약에 철 같은 경우 에너지를 굉장히 뭐 적절하게 주는 거랑 에너지를 많이 줄 때는 에너지를 적게 주면 전자가 한 개 튀어나오겠죠. 에너지를 많이 주면 전자가 두 개 튀어나오겠죠. 네, 그러면 그게 플러스 1, 또 플러스 2 이게 이래 되는데 이거 왜 적었을까? 이렇게 적어야 이게 맞는 거죠. 플러스 여기 아니고 여기 아니고 플러스 이렇게 적어야 되죠. 어쨌든 이렇게 만들었으면 같은 처리를 하더라도 그 처리 가지고 있는 1간지, 2간지에 따라서 MZP가 이건 56이고 28이죠. 그럼 이 두 개 물질이 다르게 분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화학 물질을 분석하고자 했을 때 FE 1간지 그리고 FE 2간지 그걸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그 질량 분석기를 활용을 하면. 자, 그래서 질량 대 전압비는 한 이온의 원자나 분자량을 그 이온의 전하로 나눈 값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고유하게 딱 결정이 됩니다. 질량 분석법에서 질량 대 전하량 비는 보통 편리하게 질량으로도 사용한다.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질량 대 전하량 비라는 말이 원래 원칙인데 우리가 분석하는 물질이 그 일가 전하가 많기 때문에 일가 전하가 많다는 말은 뒤에 밑에 지금 요 Z가 1이죠. 그래서 그냥 질량비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보통 약어로. 근데 이런 약어는 사실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정확한 말은 질량 대 전하량 비입니다. 그래서 전하가 2일 경우에는 질량 대 전하량 비가 값이 다르게 나오죠. 뭐 이런 게 있다는 거 참고로 하시고 이렇게 되면 이런 과정을 거치면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아까 전에 이렇게 원심력에 의해서 큰 물질 플러스가 큰 물질은 여기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작은 물질은 이제 여기에 되게 되죠. 그러면 이 큰 플러스랑 작은 플러스를 디텍션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우리가 샘플을 굉장히 양을 줄였죠. 굉장히 적은 양의 플러스가 나와 있는데 요거의 정기적 신호를 잡아내려면 굉장히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양이온 한 개를 잡아내려면 정기적 신호를 잡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요 한 개라고 예를 들어서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큰 거 한 개, 작은 거 한 개가 나왔다. 요거를 우리가 정기적 신호로 잡아내기 쉽지 않으니까 얘를 증폭시키는 거예요. 증폭. 뻥튀기를 한다는 거예요. 뻥튀기.
얘도 증폭시키고 그럼 둘 다 증폭되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두 개가 있고 얘가 한 개 있었잖아요. 그 증폭이 되어서 얘는 200개가 되고 얘는 증폭이 되어서 100개가 되었다. 그러면 요 B는 그대로 일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폭 단계를 거치는 게 전자정배관입니다. 일렉트론 멀티플라이어라고 얘기하는데 이온 분리관을 질량 필터를 이온 분리관 질량 필터 앞에서 했던 것처럼 원심력에 의해서 분리를 한 그 이온들을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걔를 증폭시켜 가지고 그 증폭한 이온을 검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전자 한 개가 오게 되면 벽을 하나 두드립니다. 그 벽을 두드리면 요 전자정배관 요 벽면에는 많은 이온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한 개가 두드리게 되면 한 개가 요 벽면을 두드림으로써 이런 이온들이 전자들이 전자들이 더 두 개, 세 개가 방출되고 세 개 방출되면 또 다른 벽면을 두드리게 되면 더 많은 전자가 방출되게 되고 근데 그게 이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최종적으로 오게 되면 전자 벽면을 엄청나게 많이 두들김으로써 굉장히 최종적으로는 많은 전자들이 10의 7승배로 증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디텍션을 해서 요 증폭된 요 값을 가지고 요 원래 값을 우리가 추정하는 거죠. 알아내는 거죠. 서로 비교하는 거죠. 왜냐하면 요거는 절대값을 알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뭐 1몰, 2몰, 뭐 4몰, 4몰에 따라서 이게 여기는 증폭된 증폭된 전자의 요 값을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어차피 증폭된 값의 절대값은 우리가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서 우리 검량선을 긋고 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분석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원리로서 전자증배관을 씁니다. 읽어보면 전자증배관을 쓰고 요 이온 수집기에 도달한 요 이온의 전류를 증폭시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온이 들어가게 되면 벽을 두들기고 함으로써 그 전자들이 관 내부의 또 다른 부분을 때려서 더 많은 전자가 방출되도록 유도를 하고 그 방출되는 전자가 여기에서는 최종적으로는 10의 7승배만큼 많아지고 그 전자의 이동이 전류로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죠. 전류의 신호로서 우리가 디텍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얼마만큼이 들어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출구에서 나오는 출력 신호는 전지 증폭기 그리고 디지털 신호 식별기 거쳐서 계산되어서 최종적으로 이런 데이터들이 피크로 도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질량대 전압비가 아까 방금처럼 위치에 따라서 원심력으로 크게 돌아지는 것과 크게 돌아지는 것과 작게 돌아지는 것 요거를 우리가 디텍션을 했을 때 이 부분은 큰 애들이고 또 이 부분은 작은 애들이 존재하겠죠. 가운데는 중간 부분. 요게 이제 시그널의 크기로서 우리가 정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정성도 할 수가 있고. 자, 참고 자료는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고 됐네. 그래.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한번 정리를 하면 자, 오늘 한 내용은 ICP죠. ICP는 뭡니까? 플라즈마를 만들어내는 거죠. 플라즈마를 왜 만들어냅니까? 어떤 M이라는 원소가 있을 때 그 M을 플러스랑 전자로 이온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온화시켰을 때 OES 방법에서는 어떻게 분석을 했습니까? 이 전자가 이온화되었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 때 방출하는 형광빛을 잡아가지고 그 형광빛의 파장을 1번, 2번 파장, 뭉쳐져 있는 파장을 다 프리즘의 효과로서 분리를 해서 검출기로서 각각의 파장의 종류와 그리고 파장의 양을 측정한다고 했죠. 두 번째는 MS는 매스 스펙트로미터리는 어떤 원리입니까? 플라즈마로 만들어서 요 M 플러스를 우리가 측정하는데 M 플러스랑 얘가 가지고 있는 1 플러스라든지 또는 2 플러스라든지 요 M 대 Z의 B에 따라서 뭐가 달라집니까? 회전 반경이 달라지는 거죠. 회전 반경의 차이에서 분석을 하는 방법이 요 매스 스펙트로미터리고 요거에 비해서 한 1000배 정도 더 감도가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ICP를 오늘 마치고
잠깐만. 지금 혹시 수업이 답을 좀 해볼래? 수업이 잘 안 됐나? 지금 다 잘 들렸습니까? 아무나 답해볼래? 여러분들 수업이 지금 2회가 다 잘 나왔습니까? 아무나 답해줄래? 지금 김채린 학생이 수업이 시작이 안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수업이 안 된 건가 지금?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지금 내가 유튜브를 안 켜고 했네. 이런 참. 어차피 방송을 아, 미안하네. 아, 자,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이 방송을 내가 유튜브 방송을 안 켜고 혼자 떠들었네. 이런 참네. 근데 이 방송이 지금 그 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수업을 다 끝냈거든요. 방송을 녹화한 내용을 유튜브로 올려놓겠습니다. 미안하게 됐습니다. 그 방송분을 녹화 분량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뭐 지금 녹화 분량을 보고 볼 거니까 뭐 얘기를 마무리하면 어, 그래요. 자, 오늘 오후에 수업 있죠. 오늘 그 실험 수업에 참여할 학생들은 2시까지 수업에 실험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요번 학기에는 이제 우리 관련한 토픽은 다 이제 끝냈습니다. 관련한 토픽은 다 끝냈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실험 분석에 대해서 그리고 시험 대비용으로 그런 리포트 분석하는 것 또 계산하는 것 그런 문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수고했습니다.